자, 신구약 중간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을 복습할 겸 해서 복습을 잠깐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시간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 연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722년 어디가 멸망했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722년 주전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23년으로 보기도 해요. 22전 23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을까요? 586년. 586 옛날에 펜티엄 컴퓨터가 58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586 펜티엄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멸망하죠.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언제일까요? 539년입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언제 재건했죠? 70년. 그죠? 어디서부터 70년이에요? (586년부터) 계산을 해서 70년을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에요? 586년에서 70을 빼보세요. 안 돼요? 뭐 40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멸망한 후 딱 7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어딜 가시는 건 아닙니다만 저 성전 재건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기간이 된 거죠. 자,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은 비교적 평온한 시절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막 험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을 유화 정책으로 그들의 자치와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어느 정도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점점 확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도는 좀 이따 보고요. 페르시아가 결국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까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까지 넘보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492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다리오 1세, 이 다리오라는 왕이 또 성경에 나오죠. 이 다리오 1세가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도시국가가 아니라 지역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리스 지역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테네, 스파르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도시들, 그 도시들이 국가였단 말이죠. 특별히 아테네가 대표적인 그리스의 도시인데 이 아테네가 이오니아 지역의 반란을 옆에서 도왔어요. 페르시아 지역의 반란을 도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에게해의 해상권을 두고 좀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 다리오 1세가 아테네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에 나서요. 에게를 건너야 되니까 뭘 타고 가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뭘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나요. 그럼 못 건너가요. 그래서 1차 원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발발하는데 2년 뒤인 490년에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마라톤 평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 평원.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게 아테네의 승리 소식. 근데 페르시아가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해상으로 공격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아테네에서 이겼던 이 아테네의 한 병사가 아테네가 승리했다라는 소식과 페르시아가 해상로로 침공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안고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여기서 유래됐잖아요. 그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였죠. 자, 여하간 두 번째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 3차 전쟁이 10년 뒤인 480년에 다시 일어납니다. 이때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크세르크세스의 이 주도하에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 동맹들이 맞서요. 이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죠.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300 영화 아세요? 아시죠? 막 근육맨들 막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맨들 나와서 스파르타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전쟁 영화 있거든요. 거의 전쟁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 3차 전쟁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스파르타가 전멸을 해요. 처음에는 잘 싸웠지만 스파르타가 실제로 전멸하고,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함을 통해서 다시 페르시아가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1차는 실패, 2차는 지고, 3차도 지고,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그리스 원정이 다 실패하니까 페르시아는 정복을 포기한 거예요. 에게는 건너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지역에 만족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 이게 세속사에 이런 일이 있은 후 444년에 세 번째 포로가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세 번째 포로가 이때 440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누가요? 누구 주도하에? 느헤미야 주도하에. 늘 새로 와요, 그렇게? 늘 처음 배우시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느헤미야 주도하에 이렇게 440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440년, 어떤 분은 이 느헤미야 시절이 아니었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기록한 때가. 근데 조금 후가 아니겠느냐,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 무렵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말라기서가 이때 기록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400년. 400년 무렵에 말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지배하에 자치권을 보장받고 나름 좀 평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다윗 왕조가 복원되이지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겠고요. 또 그런 것이 메시아 사상이 증폭되는 거 있긴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메시아를 언급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뭐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영화도 영원하지 않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이 저래요.
알렉산더 대왕인데 356년에 출생했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되고 356년이니까 약 44년, 아니 56년쯤 됐나요? 아니 40몇 년 됐죠? 44년쯤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요.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지도 보실까요? 마게도니아는 저기 이탈리아 반도 왼쪽에 보이시죠? 구두 모양의, 그리고 시칠리 섬이 있고, 그 이탈리아 반도 건너서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리스 지역 북쪽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저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는 저거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저 아덴이라는 곳이 아테네고요. 저 도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좀 멸시했어요. 이게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명 이름이 북쪽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북쪽 사람 그러면 좀 멸시적인 말이죠. 사람 이름을 부리거나 무슨 뭐 종족을 부러 이래야지 북쪽 사람 이래 버리잖아요. 그게 좀 멸시가 그 자체로 담긴 건데,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오랫동안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저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라는 필립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세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보여줘도 돼요, 이제. 필립 2세. 근데 필립 2세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면서 그리스보다 훨씬 더 막강해졌어요. 막강해졌고, 이 BC 356년 알렉산더가 태어나고,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가 13살 되던 해에 한 스승을 데려옵니다. 그 스승이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의 문학 또는 예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 헬라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존경심,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전 336년 20살의 나이에 알렉산더가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에 올라서 그리스 전역을, 아까 보셨던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 그리스 전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형태로 계속 유지되어 있던 그 지역에 첫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20살에. 우리 애들 같은 애죠. 20살이면 이제 우리 애들 아닙니까? 그때 왕이 올라가지고 전 그리스 지역을 통일을 해요. 근데 통일한 것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알렉산더가 에게해를 건너서 페르시아 지역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랑 전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336년에 왕이 오르고 334년에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날 때에 보병 5만, 그리고 기병이 4천인가? 5천, 미안합니다. 3만 보병에 5천의 기병으로 가요. 소소의 군대죠. 3만 명밖에 안 되고 5천 명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를 이게 침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다시 여기서부터 좀 그림을 그려보면요.
344년에 이제 334년에 페르시아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가 헬라, 저기 아까 보았던 그 그리스 지역이고요. 저 가운데 에게를 건너서 에페수스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죠. 에베소를 비롯한 저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진군에 페르시아의 그 지역의 태수들을,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밀레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333년, 1년 뒤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334년에 시작을 했는데 333년에 페르시아가 이수스라는 곳, 저 이수스라는 곳 보이죠? 저 안디오크와 저 티루스 있는 쪽에 그 북쪽으로 이수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 이수스 지역에서 다리오 3세의 60만 대군과 맞섭니다. 60만 대군과 맞섰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긴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긴 거예요. 이 주전 333년 이수스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페르시아는 이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페르시아를 패퇴시킨 알렉산더는 방향을 남쪽으로 틉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와요. 저 남쪽으로 멤피스, 알렉산드리아 써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거기가 이집트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지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지역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집트로 가기 전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티루스 밑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로라는 지역, 두로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두로 지역. 두로는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7개월 만인 332년에 두로가 함락되었고, 그리고 가자라는 지역도 함락이 되고, 그리고 332년 같은 해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요. 애굽도 정복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2년 만에 그냥 애굽까지 내려와요. 저 그리스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와서.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애굽과 페르시아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시절부터 싸워왔고, 이 애굽은 전통의 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 페르시아에 굴복은 했지만, 그게 이제 못마땅했던 것이죠. 근데 페르시아를 굴복시킨 알렉산더가 등장하니 애굽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애굽 지역에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본딴 도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하는 그 루트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약 70개 이상 세워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곳곳에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70개 이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31년, 이드메인 331년에 가우가멜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밀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밀릴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군대를 정비해서 알렉산더와 일전을 벌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또 이긴 거예요. 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보이시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수사,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수사, 우리 성경에는 수산성,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을 받던 수산성이 수사인데, 저 수사에 330년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게 처음에 동방원정을 시작을 해서 334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거예요. 이건 뭐 신비에 가깝죠. 엄청난 기동력과 그리고 대단한 전술, 리더십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수사를 점령한 후에 저기 화살표 루트에 따라서 페르시아 동쪽 지역으로 다 이렇게 평정합니다. 평정하고 324년, 약 6년 뒤 7년 만에 다시 수산성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다시는 고향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334년에 출정을 한 이후에 고향으로는 못 가요. 저기서 이제 계속 전복 전쟁을 펼치고 324년에 다시 수사성으로 돌아와가서 323년에 열병으로 죽어요. 33살에. 알렉산더는 초창기에는 아까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대한 동경이 또 자부심이 굉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사도다, 나는 헬레니즘의 사도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앞섰다고 또 발전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바바리안들, 그런 그리스도 문명이 아닌 곳에 가서 그리스도 문화를 세우는 것을 이제 사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처럼 헬레니즘의 사도로 본인을 내세우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했지만, 이후에는, 후반기에는 특별히 페르시아에 들어가서 수산성을 정복하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좀 달라졌는가 하면 동서양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계 시민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리스인이나 또는 동방의 페르시아 사람들 인종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코 크고 막 꼬불꼬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또 그냥 좀 약간 거무스름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 인종과 세계의 민족을 통합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갖고 세계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 사람들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정복지에 자기 군인들을 정착시킵니다. 나중에 로마도 그렇게 해요. 정착지에 자기 군인들을 정복지에 자기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현지인들과 결혼하게 해요.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제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본인도 다리오 3세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 들어갔지만 페르시아를 막 파괴하고 막 그런 것은 아니겠죠.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킨다는 명목하에 나름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다리오의 왕의 공주와 그렇게 결혼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계 판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30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예수님이 영년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약 330년간 이 지역은 헬라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만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헬라가 뭔가? 헬라는 그리스인의 그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헬렌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헬렌이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와서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도 불렀어요. 한자로는 히랍이라고 부르죠. 히랍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알렉산더와 이런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이런 정복 전쟁으로 몇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영향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헬라 문화가 보급됐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도 헬라화됐잖아요. 이집트도 헬라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이집트는 헬라인들이 다스리는 이집트예요. 그 전에는 바로가 다스렸잖아요. 바로가 다스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클레오파트라 등장하고 애굽의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여하간 헬라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이집트가 되었고 헬라 문화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런 정책 때문에 그리스인과 이방인 간의 그리스인 측면의 이방인들, 그리스인과 야만인 사이의 구별이 완화됐어요. 그리스인과 야만인. 그리스인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야만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구별이 완화가 됐어요.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영향에 따라서 헬라어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세속사에서 보면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백길이 열렸다, 아시아로 가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열렸다, 그런 평가들이 하는데 우리와는 큰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자, 이렇게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유대인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그게 좀 우리의 관심사겠죠. 유대인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지배하에서도 유대인들은 나름 자치를 누리고 있었죠. 평안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종교 활동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아까 이수스 전투 후에 방향을 어쪽으로 틀었다고요? 남쪽으로 틀어서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면 유대 지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유대 지역을 지나가는데 두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가 망했고, 그리고 가자도 그렇게 저항을 했다가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예루살렘도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요새거든요. 다른 데보다 높은 언덕이 있으니까. 근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인데요. 또 탈무드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야두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많은 제사장들을 대동하여서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도 쓰고 복장이 화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알렉산더를 영접을 하니까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성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대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기가 꿈에 대제사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 당신을 보았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이 그리스 최초의 왕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하는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당신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다니엘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니엘 어디를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건데요.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근데 순념소가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예요. 순념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게. 근데 알렉산더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진군을 하잖아요. 그 염소의 두 눈은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염소의 두 눈인데, 그 염소의 두 눈에는 현주한 뿔이 있고, 그것이 6절에 두 뿔 가진 순양,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를 지칭해요. 거기에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들이받는 거죠. 달려가더니 7절 보실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 페르시아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 페르시아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고 순양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막 강해 가다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풀 하나가 꺾였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제국을 그 수하장수 4명이 나눠져 가져요.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자, 요 다니엘서의 말씀이 바로 이 알렉산더를 지칭한 것이다 라고 대체로 봐요. 자, 요 해설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뒷절로 가시면 8장 20절 보실까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설도 달려 있어요. 다니엘서에. 8장 20절 볼까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인자 같은 모양이 서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의 본래 두 민족이었는데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된 거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았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는 이 순양, 순염소 요 환상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와 또 헬라의 이런 관계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대제사장이 이 다니엘서를 들고 간 거예요. 들고 가서 당신이 바로 이 말씀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그죠? 또 성경에 벌써 이렇게 성경의 여러 예언과 환상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해석하기는 게 좀 무리인 경우가 있잖아요. 좀 지양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해석해 준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 서쪽에서 나온 이 순염소를 헬라 왕이라고 했으니 알렉산더라고 보는 것이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하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렉산더를 환영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환영한 것이 정말 역사인지 그냥 야사인지는 몰라요.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뭔가요? 왜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다 치면 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알렉산더와 유대인들이 친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친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친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전하는 건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유대인들은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것이나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치가 보장되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 알렉산더 지배하에 유대인. 알렉산더 지배하에 유대인 어떻게 생활했는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치권을 보장해요. 자치권을 보장해 줍니다. 서양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이제 봉건 사이도 그렇고 기사들 간의 싸움이고 통치자들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봉건 영주가 저쪽 봉건 영주를 이기면
이쪽 봉건정주의 사람들은 그저 세금 내는 대상이 달라진 뿐인 거예요. 별로 자기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대상만 바뀌어진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이 침략해오면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국민들이 막 의병들이라서 막 방어를 하고 의병들이 막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성향인 거예요. 세계사에 그런 격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일반 평민 소시민들이 소위 말하는 그 민초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헬라어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많이 사용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무슨 어가 공용어가 됐다 그랬죠? 예? 아람어. 그렇죠. 아람어가 공용어가 되었는데 이젠 공용어가 하나 더 는 거예요. 이젠 헬라어가 아람어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공용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그 당시에는 모국어처럼 되어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제일 외국어가 헬라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 문명의 영향으로 헬라 문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선뜻 떠오릅니까? 헬라 문화 그러면 헬라 문화의 개장 떠오르는 게 극장이에요. 극장. 이스라엘 사람들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로마거든요. 로마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을 좋아했어요. 로마도 극장을 잘 지어놓잖아요. 극장 지어놓고. 네로 황제는 막 그 배우처럼 그거로 유명하잖아요. 막 노래도 하고 배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욕탕. 또 뭐가 있을까요? 경기장. 이런 것들이 헬라 문명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경기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점에 경기장을 지어놓고 스포츠를 즐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들, 극장이며 목욕탕이며 경기장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또 그들 특유의 토론 문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밥 먹고 토론만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 일, 토론의 문화. 그리고 헬라인들의 발달된 의술이 들어와요. 구약 성경에 의사가 등장할까요?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누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누구한테 갔나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의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 사람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다루는 전문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헬라 문화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식 식탁 문화가 보급이 돼요. 헬라식 식탁 문화가. 이 헬라식 식탁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요. 왜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계십니까? 식사할 때 어떤 자세로 먹는다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죠? 엎드려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의 식탁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요런 엎어놓은 디귿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엎드려서 개미 새끼네요.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세 방향으로 둘러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면 다빈치의 그림 보면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옆으로 쫙 있잖아요. 쫙 있는 거는 이제 상상해서 한 것이고, 당시의 식탁 문화를 감안해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디가 상석일까요? 식탁에 상석이 있죠. 손님 접대할 때 상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 디귿자 식탁에서는 어디가 상석일까요? 저기요? 저기요. 이 식탁의 상석은 쉽게 말해서 이 식탁을 주관하는 사람의 자리는 이쪽 측면에 두 번째에 앉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 식탁을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런 식탁의 형태로 식사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위치는 여기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탁을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포도주를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렇게 주도하시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신 것인데, 이게 상석이에요. 그럼 누가 여기 앉았을까요? 예수님 보기에 이 편에 앉는 사람은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에요. 즉 이 식탁을 주관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 식사를 했던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자리는 요한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우신 것이 이 자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식탁에 VIP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예? VIP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VIP 자리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으로는 돕는 사람, 예수님의 왼쪽으로는 VIP, 그 식탁의 VIP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VIP 자리는 누가 앉았을까요? 최후 만찬에서 누가 앉았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왜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 떼어서 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요한은 아닐 것이고 요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석,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자리의 상석을 차지하려고 막 은근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앉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롭게 앉았던 것 같지만 당시의 식탁 문화를 보면 그런 서열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어디 앉았을까요? 베드로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왜냐하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했거든요. 그렇죠? 고갯짓을 하려면 이쪽에서 고갯짓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스듬히 누웠는데. 그러니까 맞은편이었을 것 같고, 이쪽이 상석이라면 이 맞은편이 말석이에요. 말석이에요. 그리고 말석 중에 이 자리인가 가장 말석이고, 통상 이 말석에 앉은 사람이 이 식탁에 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 말석에 앉았다면 뭐 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발을 씻겨줘야 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설이 옳다고 한다면. 그럼 베드로는 이 자리가 못마땅했겠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발 씻어주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탁 문화, 이렇게 3방향으로 된 이 식탁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이것이 들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식탁 문화가 또 6월절 식사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지배하에 유대인 마지막으로요. 이런 헬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호의, 호감. 헬라 문화에 대한 호감이 높았어요. 호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대인들과 스파르타 사람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까 스파르타 사람 알죠? 300. 그죠? 그 스파르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문헌이냐면 마카베오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는 외경에 마카베오가 있거든요. 이 마카베오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카베오상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자막 있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은 아레오스가 오니아스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그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파르타의 왕 나 아레오스가 유다의 대사제 오니아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마카베오서에 스파르타 왕이 대제사장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한 거예요.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서로 형제이고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이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하간 이 마카베오서가 기록된 때가 이 마카베오 전쟁 이후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안팎이니까요. 오시기 전. 그때에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헬라 민족이나 헬라 문화에 대한 호감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알렉산더 지배하에 유대인들은 여하간 알렉산더가 가져온 헬라 문화에 호의를 보이면서 그 문화를 또 일부 수용하면서 나름의 자치기를 보장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